엄마, 당뇨약 놓고 가셨어요. 지금 갖다 드릴게요. 최연주는 학교 끝나고 집에서 약을 챙겨 하늘그룹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천시까지 있는 엄마가 약 없이 야근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직원 출입구로 가던 중 장애인 통로 쪽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휠체어가 기울어지고 정장 입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 순간 연주는 본능적으로 뛰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무릎 뒤를 5초간 강하게 눌렀어요. 그 순간 67년간 걷지 못한 하늘그룹 회장의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 감각도 없던 발끝에서 전기가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가난한 청소부 딸의 손끝에 어떤 비밀이 숨겨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하늘그룹 본사 건물.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30층짜리. 이 건물의 꼭대기층에는 일반인들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늘그룹 회장 한기호의 전용 스위트룸이었죠. 이곳은 일반 객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넓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웬만한 병원 응급실보다 더 잘 갖춰진 의료실까지 붙어 있었어요. 복도 양쪽으로는 경호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서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회장 전용 카드키가 없으면 2층에 아예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한기호는 올해 67세였습니다. 흰머리가 절반쯤 섞인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 정장을 입었을 때는 누가 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기호는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의 다리로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허리 아래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 선천적인 장애였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전국의 유명한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다녔고 수술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뼈와 신경 구조 자체는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는 건 불가능했어요. 상체는 멀쩡했습니다. 팔 힘도 좋았고 손놀림도 빨랐죠. 젊은 시절엔 휠체어를 직접 밀고 다니며 사업을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한기호의 장애보다 그가 이룬 성공에 더 주목했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단 한 걸음도 걸어본 적이 없다. 이 사실이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려. 오늘도 한기호는 넓은 거실, 창가에 휠체어를 세워두고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서울의 불빛들이 끝없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 다리로 서보면 얼마나 좋을까. 한기호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습니다. 한기호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릴 때면 주로 밤이었어요. 낮에는 회의가 있고 임원들이 드나들고 결제할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두가 떠나고 한기호는 혼자 남았죠. 외로웠습니다. 가족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조카가 둘 있었습니다. 형의 아들들이었죠. 큰 조카 한태윤은 42세로 재무 담당 부회장이었고 작은 조카 한태석은 39세로 홍보와 이미지 관리를 맡은 부회장이었습니다. 둘 다 똑똑하고 능력 있었어요. 하지만 한기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둘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요. 다 다음 자리를 노리고 움직이는 것뿐이었죠. 한기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조카들이 다음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죠. 한태윤은 냉철하고 계산적인 성격이었고 한태석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 다 삼촌인 한기호가 언제까지 회장 자리를 지킬지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 그 분위기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눈치채고 있었죠. 예전엔 회장님 지시라면 무조건 따랐는데 요즘은 부회장님들 눈치부터 보는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회장님이 얼마나 더 버티실까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한기호는 그걸 모를 리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걷지 못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조카들은 점점 더 회사 안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 외곽 달동네 지하철에서 걸어서 20분쯤 올라가야 하는 언덕. 끝자락에 낡은 다세대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지하 반쯤 땅에 묻힌 반지하 방에 최연주와 엄마 정윤정이 사는 곳이었어요. 방 크기는 겨우 10평 남짓, 창문은 반만 보였고 그나마도 철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벽에 물방울이 맺혔고 구석구석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보일러를 틀면 가스비가 무서워서 두꺼운 이불로 버티는 날이 많았죠. 최연주는 올해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침 6시 반 알람이 울렸어요. 연주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방은 춥고 어두웠어요. 창문 너머로 사람들 발소리만 들렸죠. 부엌에서 엄마 정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야, 일어났어. 정윤정은 45세였지만 고된 노동으로 더 늙어 보였습니다. 당뇨와 천식을 앓고 있어서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약값이 부담스러워 가끔은 아껴 먹기도 했습니다. 네, 일어났어요. 연주는 이불을 개고 세면대로 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부엌에서는 정윤정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김몇장과 달걀 프라이, 그리고 밥, 반찬이라고 해봐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공과금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빨간 글씨로 납부 기한 임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 고지서들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시네. 연주도 알바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윤정이 말렸습니다. 공부나 하라고요. 대학에 가야 나중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정윤정은 하늘그룹 호텔 청소부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계약직이라 언제 잘릴지 몰랐지만 그래도 월급은 나왔어요. 딸 학비며 월세며 공과금을 내려면 하루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윤정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 청소 일정이 빡빡해서 늦으면 안 됐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가방 안에서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급해서 그냥 지하철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호텔에 도착한 건 8시 반쯤이었어요.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 라커룸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돼 있었어요. 정윤정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라커에 가방을 넣으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약은 가방을 뒤져봤지만 약통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식탁에 두고 온 거였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정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뇨약과 천식. 흡입기는 하루도 빠뜨리면 안 되는 약이었어요. 특히 오늘은 야근까지 해야 해서 저녁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점심때쯤 되면 혈당이 떨어지고 숨이 가빠질 게 뻔했어요. 정윤정은 라커를 닫고 청소 카트를 밀고 나갔습니다. 일단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오전 11시쯤 정윤정은 20층 객실을 청소하다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혈당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복도 창가에 잠시 앉아 쉬면서 정윤정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딸 연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주야, 미안한데. 엄마 약을 집에 두고 왔네. 오늘 학교 끝나면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오늘 야근이라 집에 못 가. 당뇨약이랑 천식 흡입기 둘 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미안했어요. 연주도 수업 끝나면 피곤할 텐데. 호텔까지 오라고 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약 없이는 저녁까지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연주는 그때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가방 속에 넣어뒀기 때문에 문자가 온 걸 바로 알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확인할 수 있었죠. 급식실에서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엄마한테서 온 문자가 보였어요. 연주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엄마 약도 없이 일하시겠네.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연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뇨와 천식까지 있으면서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하루 종일 일하는 모습을요. 수업 끝나고 바로 가야지. 연주는 마음먹었습니다. 오후 수업은 길게 느껴졌어요. 시계를 보며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죠. 연주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연주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수업이 끝났어요. 연주는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 가거나 집으로 향했지만 연주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집까지 가려면 30분, 거기서 약 챙겨서 다시 지하철 타고 호텔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은 걸릴 거였습니다. 빨리 가야 해. 연주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불도 안 켜진 빈집, 식탁 위에 약통과 천식, 흡입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연주는 약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문득 식탁 한쪽을 봤어요. 공과금 고지서들이 여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연주는 고지서를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시면서 아프기까지 하시네. 연주는 약을 꼭 쥐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 거리를 걷는 사람들,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나도 언젠가는, 연주는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 그때 문득 외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연주가 10살 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평생 군에서 의료 보조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전쟁 때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보고 제대 후에도 동네에서 아픈 사람들을 도왔죠. 할아버지는 손끝 감각이 특별했습니다. 사람 몸을 만져보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굳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연주야, 이건 할아버지가 가진 특별한 감각이란다. 외할아버지가 어린 연주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야. 너도 이걸 물려받았어. 잘 키우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단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연주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끝으로 사람 몸을 느끼는 법, 굳은 곳을 찾는 법,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 연주는 어렸지만 금방 배웠어요. 엄마, 허리가 아플 때 눌러드렸더니 정말 나아지셨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그 능력을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생활에 쫓겨 살다 보니 손끝 감각도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연주는 정신을 차리고 내렸어요. 호텔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오후 5시 반, 하늘그룹 호텔 앞은 분주했습니다. 회장 전용 차량이 곧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은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건물 측면에 있는 장애인 전용 통로 입구에는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고 자동문 앞에는 점검 중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기호는 오늘 외부 일정이 있었어요. 계열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천천히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경호원 4명이 먼저 내렸어요. 그들은 주변을 빠르게 살피고 나서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휠체어가 펼쳐지고 한기호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앉았어요. 회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경호팀장이 한기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정문 쪽 계단은 혼잡하니 장애인 통로로 가겠습니다. 한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호원들은 휠체어를 밀어 장애인 전용 통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동문이 고장나서 수동으로 열어야 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문을 열고 또 다른 2명이 휠체어를 밀었어요. 통로 안쪽으로 들어서자 완만한 경사로가 나타났습니다. 경사로 중간쯤에 배수로 덮개가 있었는데 그 턱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경호원들이 휠체어를 들어 올리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바퀴가 턱에 걸리면서 휠체어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중심을 잃으며 비틀거렸어요. 순간 휠체어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한기호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허리와 다리 쪽에 충격이 갔어요. 평소 쓰지 않던 근육들이 갑자기 당겨졌습니다. 한기호는 신음을 삼켰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허리와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까지 둔한 통증이 퍼져나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 몸을 지탱할 수도 없었고 그저 휠체어에 기댄 채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경호팀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한기호는 힘겹게 대답했지만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경호원들은 더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통로 입구 쪽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어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었습니다. 가방을 한쪽 어깨에 맨 채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연주였습니다. 연주는 방금 호텔에 도착한 참이었어요. 엄마에게 약을 전해주려고 직원 출입구 쪽으로 가려던 중이었죠. 그런데 장애인 통로 쪽에서 휠체어가 기울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연주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저 사람 다쳤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저 휠체어에 앉은 사람의 허리와 다리 쪽 근육이 순간적으로 뭉쳤을 거예요. 통증이 퍼지고 있을 거고요. 연주는 생각할 틈도 없이 뛰었습니다. 학생, 거기서 경호원 한 명이 연주를 막으려 했지만 연주는 이미 휠체어 옆까지 달려왔어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금방이에요. 딱 5초면 돼요. 연주는 숨을 몰아쉬며 한기호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한기호는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말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연주의 손이 이미 한기호의 무릎 뒤쪽으로 뻗어 들어왔거든요. 학생, 뭐 하는 거야? 경호원들이 연주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연주는 이미 손끝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무릎 뒤쪽, 정확히 오금 부분, 거기엔 굳어진 근육 덩어리가 만져졌어요. 순간적인 충격으로 뭉쳐버린 근육들. 연주는 그걸 느끼며 강하게 눌렀습니다. 한 손으론 부족했어요. 양손을 모두 사용해 무릎 뒤를 감싸듯 눌렀습니다. 1, 2, 3, 4, 5, 정확히 5초였습니다. 한기호는 처음엔 아팠습니다. 낯선 손길이 자신의 다리를 누르는 게 불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2초, 3초가 지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뭉쳤던 근육이 스르륵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얼음이 녹듯이 굳었던 덩어리가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기호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각을 경험했어요. 저릿함이었습니다. 허벅지 뒤쪽에서 시작된 미세한 저릿함이 종아리 쪽으로 퍼져 내려갔어요. 마치 잠들었던 신경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한기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발끝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한기호 스스로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발끝이 꿈틀하고 반응한 거였습니다. 한기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움직이지 않던 발, 신발 속에 갇혀있던 발끝이 지금 분명히 움직였어요.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느낌이 확실했거든요. 연주는 5초 동안 강하게 눌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뗐습니다. 됐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연주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지만 이렇게 강하게 누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학생, 지금 뭐 한 거야? 회장님께 함부로 손을 대다니 경호팀장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건물 안쪽에서 두 사람이 급하게 걸어 나왔어요. 한태웅과 한태석, 회장의 조카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태윤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학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장님께 손을 댔습니다. 경호원이 설명했어요. 한태석은 연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교복, 때 묻은 운동화, 한쪽 어깨에 걸린 해진 가방, 한눈에 봐도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학생,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한태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연주는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다치신 것 같아서. 다쳤다고.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손을 대. 한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께 허락도 없이 접근하는 건 중대한 문제야. 보안팀, 학생 신원부터 확인해봐. 네, 부회장님, 경호원들이 연주를 에워쌌어요. 연주는 점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연주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잠깐 한기호가 입을 열었어요. 모두가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한기호는 여전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발끝에 저릿함, 근육이 풀린 느낌, 그리고 움직였던 발가락,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학생, 한기호가 연주를 불렀어요. 연주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뭔가 간절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니? 한기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굳은 근육을 풀어드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연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기호는 연주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저 어린 학생의 손끝에서 뭔가 특별한 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의사들이 만져봤지만 아무도 만들어내지 못한 그 감각을요. 삼촌, 괜찮으십니까? 한태윤이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기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연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니? 최연주요. 연주, 한기호는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한태윤과 한태석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삼촌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를 내거나 불쾌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학생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보안팀 학생 보내줘도 돼. 한기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 학생은 날 도와준 거야. 경호원들은 물러섰어요. 연주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거든요. 연주 학생, 고마워. 덕분에 좀 나아진 것 같구나. 한기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방금 느낀 그 감각이 진짜였는지 착각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발끝이 움직였다는 것. 학생, 혹시 한기호가 말을 꺼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한기호는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연주 학생. 오늘은 고마웠어. 조심히 돌아가렴. 경호원들이 다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이번엔 아무 문제 없이 경사로를 올라갔어요. 한기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도와주려다가 혼날 뻔했고, 그런데 갑자기 고맙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 할아버지, 뭔가 느끼신 걸까? 연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명히 느껴졌었어요. 굳었던 근육이 풀리고 신경이 반응하는 게요.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감각이 진짜였던 거였습니다. 학생, 여기서 뭐해?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물었어요. 아, 저 엄마한테 약 가져다 드리러 왔어요. 청소하시는 정윤정 씨요. 직원 출입구는 저쪽이야. 연주는 고개를 숙이고 직원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연주는 엄마를 찾아 20층으로 올라갔어요. 정윤정은 복도에서 청소 중이었습니다. 엄마, 연주야,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정윤정은 딸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주는 가방에서 약통과 천식 흡입기를 꺼냈어요. 엄마, 약 드세요. 점심도 못 드셨죠? 응, 고마워. 연주야. 정윤정은 약을 바닷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리고 천식 흡입기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엄마, 방금 아래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연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휠체어 타신 할아버지가 다치신 것 같아서 제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눌러드렸는데, 연주는 장애인 통로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정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주야,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회장님이야. 네, 회장님, 하늘그룹 회장님, 한기호 회장님. 연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휠체어 탄 할아버지가 이 거대한 그룹의 회장이었다니. 연주야, 괜찮았어. 혼나진 않았어. 아니요. 처음엔 경호원들이 막았는데 회장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정윤정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해.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정윤정은 말끝을 흐렸어요. 그날 저녁 8시 하늘그룹 본사 최상층. 한기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장애인 통로에서의 사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여고생. 그 학생이 자신의 무릎 뒤를 눌렀던 5초, 67년 만에 느낀 그 감각. 한기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지금도 미세하게 저릿함이 남아 있었어요.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환각이 아니야. 한기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한기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올 수 있습니까?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중요한 일이야. 지금 바로. 10분 뒤 비서실장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오늘 장애인 통로에서 나를 도와준 학생, 최연주라고 했지. 네, 확인해보니 우리 호텔 청소부 정윤정 씨의 딸입니다. 그 학생과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아봐. 그리고 내일 두 분 다 나를 만나게 해줘.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 학생 손끝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오늘 그 아이가 내 다리를 눌렀을 때 한기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발가락이 움직였어. 67년 만에 처음으로 비서실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 그게 정말입니까? 내가 확인했어. 지금도 느껴져. 그 학생을 다시 만나야 해. 한기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한기호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같은 시각 27층 부회장 사무실 한태훈과 한태석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형, 오늘 일 봤어. 삼촌이 그 여학생한테 묘하게 반응했어. 한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봤어. 저 여학생이 뭘 했길래 모르겠어. 그냥 무릎을 눌렀을 뿐인데. 한태윤은 창밖을 봤어요. 조사해봐야겠어. 저 학생 신원부터. 그리고 어머니도 벌써 확인했어. 청소부 정윤정의 딸이야. 고등학생이고. 청소부 딸 한태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형, 혹시 삼촌이 저 학생한테 관심을 보이면 그럼 우리한테 위험해. 삼촌이 누굴 특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복잡해져. 한태윤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지켜봐야겠어. 일단은 조용히 하지만. 만약 삼촌이 저 학생을 가까이 하려 하면 막아야죠. 한태석이 말했습니다. 그래, 막아야 해. 어떻게든.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눈빛엔 경계심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장애인 통로에서 시작된 5초, 그 짧은 시간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윤정과 연주는 하늘그룹 본사 최상층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회장님께서 두 분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윤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회장님이 우리를 왜 부르는 걸까? 혹시 연주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연주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연주도 떨리긴 마찬가지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넓은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거대한 문이 나타났어요. 비서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정윤정 씨와 최연주 학생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안에서 한기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한기호는 창가 쪽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십시오. 한기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정윤정과 연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먼저 어제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경호원들이 연주 학생을 거칠게 대했던 것 같아서요. 한기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함부로. 정윤정이 황급히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연주 학생은 날 도와준 거예요.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한기호는 연주를 쳐다봤습니다. 연주 학생, 어제 내 무릎 뒤를 눌렀을 때 뭘 느꼈나요? 굳은 근육이 느껴졌어요. 충격을 받으셔서 뭉친 것 같았어요. 연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5초 동안 눌러서 풀어드렸어요. 한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5초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기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67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다리로 서본 적이 없습니다. 정윤정과 연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연주 학생이 제 다리를 눌렀을 때 평생 처음으로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한기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지금도 느껴집니다. 저릿함이. 그리고 발가락에 힘을 주면 미세하게 움직여요. 연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제가 그렇게 한 게, 네, 연주 학생 손끝에는 특별한 게 있어요. 한기호는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요. 정윤정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연주 학생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혹시 제가 걸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한기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걸 한 것뿐인데요. 연주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전문가들은 수십 년 동안 저를 봤지만 아무도 이런 반응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연주 학생 손끝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한기호는 비서실장을 쳐다봤어요. 2층에 의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밀리에 재활을 시도해 보고 싶어요. 일주일만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윤정은 딸을 쳐다봤습니다. 연주야, 내가 결정해. 연주는 한기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67년간 쌓인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걷고 싶다는 그 절박한 소망이 느껴졌어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기호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정윤정 씨, 한기호가 정윤정을 쳐다봤습니다. 네, 회장님, 계약직이시죠? 오늘부로 정직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딸이 저를 도와주는 동안 특별수당도 지급하겠습니다. 정윤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연주 학생이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 대가로 저도 두 분께 안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기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의료실에는 젊은 재활의사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이 과정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김태준은 연주에게 인사했습니다. 한기호는 침대에 앉았어요. 연주 학생,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 다리 상태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연주는 한기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어 올려달라고 했어요. 연주는 조심스럽게 한기호의 종아리를 만져봤습니다. 피부는 차갑고 근육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쓰지 않아서 퇴화된 거였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요. 연주는 손끝으로 특정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완전히 굳어 있어요. 힘줄도 거의 움직이지 않고요. 김태준은 놀란 표정으로 노트에 기록했어요. 연주가 짚은 부분들이 의학적으로도 정확했거든요. 연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두 손으로 한기호의 종아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눌렀어요. 한기호는 신음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아팠어요. 하지만 2분, 3분이 지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차갑게 식어있던 종아리에서 열기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혈액이 돌기 시작한 거였죠. 회장님,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연주가 말했습니다. 한기호는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평생 움직여 본 적 없는 발가락에 의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발가락 하나가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움직였어요. 김태준이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한기호는 눈을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야. 네, 엄지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김태준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연주는 계속해서 다리 전체를 눌렀습니다. 허벅지, 무릎 뒤 발목까지 손끝으로 굳은 부분을 찾아내 풀어주는 작업이었어요. 1시간이 지났을 때 연주는 손을 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한기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다리에서 온기가 느껴졌고 발가락은 여전히 미세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연주 학생. 한기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재활은 계속됐습니다. 연주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호텔로 왔어요.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씩 한기호의 다리를 치료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상체 운동부터 할 거예요. 복근이랑
허리 근육을 깨워야 해요. 김태준이 보조했습니다. 한기호는 침대에 누워 복근 운동을 했어요. 상체 일으키기였죠. 팔 힘으로 몸을 일으키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하나, 둘, 셋, 땀이 흘렀어요. 67세 노인에게는 힘든 운동이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요. 연주가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연주는 다시 다리를 눌렀어요. 어제보다 더 깊숙이, 더 강하게 눌렀습니다. 한기호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회장님, 발목 돌려보세요. 발목을. 네, 천천히요. 한기호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발목이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정말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한기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발을 쳐다봤습니다. 김태준은 모니터를 확인하며 기록했어요. 신경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의료실 문 밖에서는 누군가가 이 광경을 몰래 보고 있었어요. 간호사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복도로 나가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다리가 움직이고 있대. 뭐라고? 그게 가능해. 소문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한태우는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회장님, 의료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 회장님 다리가 움직인다는 소문이 돕니다. 한태우는 펜을 책상에 내던졌어요. 재활이가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 반응이 나타났다고. 한태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여학생, 진짜로 뭔가 하고 있는 거야. 한태우는 한태석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동생, 큰일이야. 삼촌이 정말 회복하고 있어. 뭐라고? 의료실 상황을 확인해야 해. 지금 당장. 알았어. 보안팀 시켜서 의료실 주변 감시하라고 할게. 전화를 끊고 한태우는 창밖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었어요. 삼촌이 걷게 되면 우리는 끝이야. 이틀 뒤 오후 한태웅과 한태석은 27층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형, 들었어. 삼촌이 재활이한테 계속 물어본대. 그 여학생 말이야. 한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들었어. 그 학생 연락처 알아보라고 했다더라. 한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거 위험한데 삼촌이 그 여학생한테 계속 관심을 보이면 우리가 곤란해지죠. 그래서 말인데 한태윤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확실하게 끊어놔야 해. 그 여학생이 다시는 호텔에 못 오게. 어떻게 한태석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한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위트룸에 고가 반지가 있잖아. 그걸 이용하면 돼. 설마 청소부 정윤정이 반지를 훔쳤다고 하는 거야. 장거도 만들고. 한태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 엄마는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 지금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어. 삼촌이 그 여학생 때문에 희망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 입지는 무너져. 한태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완벽하게 해야 해.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야. 걱정 마. 보안팀장 불러. 30분 뒤 보안팀장이 회의실로 올라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앉아 할 일이 있어. 한태윤은 보안팀장을 앉히고 말했어요. 오늘 밤 스위트 2205호실 청소는 정윤정이 담당하지. 네, 그렇습니다. 그 방 금고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 다른 금고로 옮겨놔. 보안팀장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부회장님, 그건 듣기만 해. CCTV는 오늘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삭제하고 출입 기록도 조작해. 정윤정이 그 시간에 방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만들어. 하지만 이건
내 월급 누가 주는 줄 알아? 한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보안 팀장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반지는 30층 비상금고에 숨겨놔. 아무도 모르게. 네, 보안 팀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한태석은 불안한 표정으로 형을 봤어요. 형, 이게 발각되면 우리도 위험해. 발각 안 돼. 누가 의심하겠어. 청소부가 귀중품을 훔치는 건 흔한 일이야. 한태윤은 차를 마시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정윤정은 22층 스위트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2205호실은 오늘 체크아웃한 손님이 쓰던 방이었어요. 시트를 갈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금고는 열려 있었어요. 손님이 떠나면서 비워둔 거였죠. 정윤정은 금고 안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에 분명 귀중품 목록에 반지가 있었는데, 하지만 정윤정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손님이 가져갔겠거니 생각하고 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보안팀장은 비밀리에 반지를 30층 비상금고로 옮겼어요. CCTV 영상도 삭제하고 출입 기록도 조작했습니다. 완벽한 증거 조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10시 인사팀에서 정윤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윤정 씨, 지금 바로 인사팀으로 올라오세요. 정윤정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인사팀 회의실에는 보안팀장과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심각했어요. 정윤정 씨, 앉으세요. 정윤정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청소하신 2205호실에서 손님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반지 가격은 3천만 원입니다. 어제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어요. 보안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시간에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정윤정 씨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가져갔어요. 금고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정윤정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출입 기록을 보세요. 보안팀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였어요. 거기엔 정윤정이 7시 30분에 들어가서 9시에 나온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다른 방도 청소했어요.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CCTV를 확인했지만 해당 시간대 영상이 삭제돼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하더군요. 정윤정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건 누군가 일부러,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정윤정 씨, 반지를 돌려주시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안 하겠어요.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안 훔쳤어요. 정말이에요. 정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네요. 3천만 원짜리 절도 사건이니까 형사 고발감입니다. 정윤정은 숨이 막혔어요. 경찰 신고, 형사 고발, 그 말들이 귀를 때렸습니다. 이틀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인사팀장은 차갑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윤정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벽에 기대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3천만 원. 경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학교에서 연주는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무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최연주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연주는 가방을 두고 교무실로 갔어요.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연주야, 너희 어머니 직장에서 연락 왔어. 조사받을 일이 있다는데. 무슨 일이니? 연주는 얼어붙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머니한테 연락해봐. 큰일이라는 것 같더라.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걸었지만 계속 꺼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연주는 수업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계만 보며 학교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날 오후 5시 연주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엄마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학교에서 연락 왔었어요. 정윤정은 고개를 들어 딸을 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연주야, 네, 엄마 회사에서 누명을 썼어. 연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손님 반지를 훔쳤대. 3천만 원짜리. 정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주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왜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청소한 방에서 반지가 사라졌대. 그 시간에 나밖에 안 들어갔다고. 순간 연주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회장님을 도운 일, 재활 치료를 시작한 일, 부회장들이 자신을 보던 차가운 눈빛, 이게 누군가 일부러 한 거예요. 나도 알아. 하지만 증거가 없어. 출입 기록도 조작됐고 CCTV도 삭제됐대. 정윤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틀 안에 반지를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대. 연주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회장님을 도와드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정윤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조심했어야 했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누구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난했고 힘이 없었고 지킬 방법이 없었던 거였어요. 정윤정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어요.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주는 엄마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한기호는 최상층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30층 비상금고에서 손님 반지가 발견됐습니다. 한기호는 책을 내려놓았어요. 2205 호실에서 분실됐다고 보고된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왜 비상금고에 있는지 한기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금고 출입 기록 당장 조회해. 네, 알겠습니다. 한기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반지 분실 사건, 그리고 비상금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윤정 씨와 관련된 일인가? 네, 회장님, 정윤정 씨가 반지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기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조카들이 한 거군. 한기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내일 아침 정윤정 씨와 연주 학생을 불러. 그리고 조사 결과를 모두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다음 날 아침 9시 정윤정과 연주는 다시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어요. 한기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정윤정과 연주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먼저 사과드립니다. 한기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윤정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셨다는 걸 압니다. 정윤정은 눈을 크게 떴어요. 반지는 30층 비상금고에서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옮긴 거죠. 한기호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자백했어요. 출입 기록 조작, CCTV 삭제, 모두 지시를 받았다고. 누구 지시였습니까? 정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조카들입니다. 한태웅과 한태석. 한기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 저희를? 저 때문입니다. 한기호는 연주를 쳐다봤어요. 연주 학생이 저를 도와주는 게 그들에겐 위협이었던 거죠. 제가 회복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니까.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윤정 씨, 모든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정직원 전화는 약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윤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연주 학생, 한기호가 말했습니다. 저를 계속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흘 더만 제게 시간을 주세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볼게요. 그날부터 재활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연주는 매일 2시간씩 한기호의 다리를 치료했어요. 5일째 되는 날, 한기호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일어서는 연습을 해야 해요. 연주가 말했습니다. 김태준이 보행 보조기를 가져왔어요. 이걸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한기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서는 거였어요. 연주는 한기호의 무릎 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눌렀습니다. 5초,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근육을 깨웠습니다. 이제요. 한기호는 보조기를 잡고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무릎을 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떨렸어요. 하지만 접히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김태준이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한기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온 힘을 다해 다리에 체중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엉덩이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완전히 섰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두 다리로 섰어요. 한기호는 말을 잃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님, 서 계세요. 정말로 서 계세요.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주도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의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순간을 함께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30초쯤 지났을 때 한기호의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앉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김태준이 급히 말했습니다. 한기호는 천천히 다시 침대에 앉았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됐어. 내가 섰어.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뒤, 일주일째 되는 날, 한기호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대회의실에서 전체 임원회의를 열어 모든 부회장, 이사, 팀장급 이상 전원 참석이야. 무슨 안건입니까? 중요한 발표가 있어. 그리고 정윤정 씨와 연주 학생도 참석시켜.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셨대. 무슨 발표래? 혹시 후계자 발표 아닐까?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한태윤의 사무실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 삼촌이 오늘 오후 3시에 전체 회의를 소집했대. 한태석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무슨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데. 한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경영권 이양 발표인 거야. 그럴까? 삼촌 나이를 생각해봐. 이제 슬슬 물러날 때가 됐지. 우리한테 회사를 넘기려는 거야. 한태윤은 안심한 표정이었어요. 오후 2시 30분 대회의실 앞은 분주했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입장하고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연주와 정윤정도 도착했어요. 엄마, 우리가 여기 들어가도 돼요. 연주는 불안했습니다. 회장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정윤정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회의실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3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휠체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입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한기호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보행 보조기를 잡고 있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다리로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게 회장님이 걷고 계세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한태웅과 한태석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한기호는 단상까지 걸어갔어요. 약 10m 거리였습니다. 중간에 한번 멈춰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어요. 마침내 단상 앞 의자에 도착했습니다. 김태준이 보조기를 치우고 한기호가 의자에 앉도록 도왔어요. 회의실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기호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67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다리로 서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기호는 회의실 뒤편을 쳐다봤어요. 연주가 앉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최연주 학생 덕분입니다. 모든 시선이 연주에게 쏠렸어요. 연주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주 학생은 특별한 손끝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도움으로 제 다리가 깨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저는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기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연주 학생의 어머니 정윤정 씨가 부당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손님 반지 도난 누명까지 씌워졌죠. 정윤정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모든 일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거였습니다. 한기호는 한태훈과 한태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한태훈, 한태석, 내 조카들이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태훈은 벌떡 일어났어요. 삼촌,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앉아 한기호의 목소리는 낮고 강했습니다. 반지는 비상금고에서 발견됐어. 보안팀장이 옮긴 거지. 누구 지시로 했는지 자백했어. 보안팀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CCTV 삭제 출입 기록. 조작, 모든 증거가 있어. 한태훈과 한태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 다 경찰에 신고했어. 증거 조작, 무고죄로 조사받을 거야. 삼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너희가 져버렸지. 한기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보안팀 두 사람 데리고 나가.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한태훈과 한태석을 에워쌌습니다. 두 사람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갔어요.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기호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정윤정 씨는 오늘부터 정직원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연주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과 함께 회사에서 지원하는 의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연주와 정윤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걷게 된 건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연주 학생, 고마워. 한기호는 연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연주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어요. 정윤정도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했던 날들, 두려웠던 시간들, 모든 게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이겼습니다. 5년 후 서울 강남구에 새로 지어진 하늘재활센터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층짜리 현대식 건물에는 최첨단 재활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그리고 특별히 마련된 손끝 감각 치료실까지. 센터 입구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재활센터, 설립자 한기호, 센터장 최연주. 연주는 이제 23세였습니다. 대학에서 재활학을 전공하고 1년 전에 졸업했어요. 한기호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연주는 손끝 감각만은 외할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이었거든요. 오전 10시 연주는 흰 가운을 입고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첫 환자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40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최연주 센터장입니다. 연주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 네,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기적을 만든다고. 남자는 기대 반 의심 반의 표정이었습니다. 기적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연주는 남자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굳어있는 근육, 막혀있는 신경통로, 여기, 그리고 여기요. 연주는 특정 지점들을 짚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해주세요. 연주는 두 손으로 남자의 종아리를 감쌌어요. 그리고 강하게 눌렀습니다. 5초,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시간이었어요. 남자는 처음엔 아파서 신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느껴지시죠? 혈액순환이 되고 있어요. 연주는 계속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남자의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발을 쳐다봤습니다. 몇 달 동안 꿈쩍도 안 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연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작이에요. 앞으로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연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센터 강당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센터 개원 1주년 기념식이었어요. 환자들과 가족들,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기호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년 전 이 센터를 열 때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한기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주를 쳐다봤습니다. 그 희망은 최연주 센터장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센터에서 치료받은 환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그중 50명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강당은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과 특별한 재능에서 시작됐어요. 한기호는 연주에게 손짓했습니다. 연주 센터장, 앞으로 나오시죠. 연주는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연주 센터장, 한마디 해주시죠. 연주는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손끝 감각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에요. 연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5년 전 저는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집 딸이었어요. 엄마는 호텔 청소부였고 저는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가는 학생이었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제게 기회를 주신 분이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연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5초만 해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박수가 우레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환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기호는 연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어. 연주 센터장,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강당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날 밤 연주는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사람들의 삶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자신의 손을 펼쳐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손이었지만
이 손끝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 희망을 주는 힘.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연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연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5초가 되어줄 거였어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줄 거였습니다. 5년 전 호텔 장애인 통로에서 시작된 5초. 그 5초는 이제 수백 명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였어요. 희망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한 사람의 5초가 다른 사람의 평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